제 집에 얹혀 살던 아들 부부가 제가 큰 돈을 갖게 된 걸 알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 밥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밤편지 사연관입니다. 몇 년 전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저는 수도권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둘이 살 때는 적당하던 집이 혼자가 되고 나니 참 크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에 현관문을 열면 제가 켜놓지 않은 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기대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장가 보낼 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줬으니까요. 그때 저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 아들 전세금에 보태줬습니다. 다 늙어서 쓸 돈 아니냐고 집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아들이 조금 편하겠지. 부모 마음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놓고도 내가 뭘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살고 손주들이 편하면 됐습니다. 제게 남은 건 지금 사는 40평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 집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남의 집 눈치 볼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아들이 하던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금방이더군요. 결국 네 식구가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고마웠습니다. 집사람 보내고 혼자 지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놈이 늙은 애비 혼자 있는 건 마음에 걸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니 조용하던 집이 금세 사람 사는 집이 됐습니다. 저는 큰 방도 아들네에게 내줬습니다. 네 식구가 지내려면 넓은 방이 낫겠지 싶었습니다. 저 하나야 작은 방에서 자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도 나고 학교 다녀온 손주들 가방도 거실에 굴러다녔습니다. 밥상에 숟가락이 여러 개 놓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국 하나 데우기도 귀찮았는데 사람이 많으니 집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고맙던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필요한 말이 있을 때만 불렀고 아니면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아들네 네 식구가 거실에서 주말 계획을 세울 때면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가실 거냐? 뭐 드시고 싶으시냐? 그런 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있겠지. 내가 괜히 끼어들면 불편하겠지. 그렇게 한 걸음씩 물러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끝까지 물러나 있더군요. 제 집인데도 말입니다. 식탁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들네 네 식구가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끼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자꾸 제 자리만 작아졌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더 분명했습니다. 네 식구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가시겠느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며칠 집을 비울 테니 집이나 잘 봐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참 우습지요. 제 집에서 제가 집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사라지면 집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비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온 녀석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한테 따지고 며느리와 얼굴을 붉히면 결국 불편해지는 건 아이들이겠지 싶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넘긴 날이 쌓였습니다. 나중에는 눈치를 보는 게 불편한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사람이 오래 참으면 참는 것도 생활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계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주식을 조금 사두고 완전히 없는 돈이라고 치고 잊어버렸던 계좌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난 김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계좌 하나가 이 집에서 누가 저를 가족으로 받고 누가 제 돈을 보고 있었는지까지 보여주게 될 줄은 말입니다. 주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꽤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 멍했습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계좌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두자. 앞으로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내 노후에 쓰자.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가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집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편물을 받는지 제가 계좌를 확인하는 걸 우연히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처음 느낀 건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제 앞에 소고기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점 집었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뒤 며느리가 저 먹으라고 이런 반찬을 챙긴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 고기 좀 더 드세요. 접시까지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한 번 보고 다시 고기를 봤습니다. 소고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제 방문 근처를 기웃거리며 말을 붙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도 내 식구끼리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같이 좋은 데 가실래요? 좋은데.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내 식구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손주들한테 잘 다녀오라고 손이나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데려가야 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줘도 서운할 때가 있더군요. 너무 늦게 잘해주면 그렇습니다. 왜 지금인가 싶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늙은 사람이 자격지심 부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시기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소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주말 계획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묻지도 않던 제 유정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에게 한 번 줄 만큼 줬습니다. 장가 갈 때 노후 자금을 털어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는 제 집 문을 열었습니다. 큰 방도 내줬습니다. 제가 가진 게 이 집 한 채뿐인 줄 알았을 때는 그걸로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같은 식탁에 앉아도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갑자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게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제게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태도가 먼저 달라졌으니까요. 어느 저녁 아들이 거실에서 주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어디가 좋으냐며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들 얼굴만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장면이 여러 개 겹쳤습니다. 큰 방을 내주던 날, 여행 가방을 들고 내 식구가 나가던 날,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켜던 날, 그리고 제 앞으로 소고기 접시를 밀어주던 며느리 손.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줄 알았을 때도 네 아버지였냐고. 그때도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냐고.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따져봐야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빼앗길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가 난 뒤에야 자식 눈에 제가 보였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내 집에서 참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새벽녘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생 마련해 지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서 제가 제일 조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왜 허락받듯 살고 있지? 거기까지 생각하니 더는 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두 집에 들어온 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니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의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널들 오늘 나한테 할 말 좀 들어야겠다.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 있었고 아들 부부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장가 갈 때도 저는 물러섰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도 물러섰습니다. 큰 방을 내줄 때도 제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자식이 편할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먼저 물러설 자리가 더 없었습니다. 너희 이제 여기서 나가라.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도 굳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말이 참 우습더군요. 저 사람들한테만 갑자기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삼키고 넘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았어. 짐 싸서 나가.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명절마다 날 빼놓았느냐? 왜 내 집에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느냐? 왜 돈이 있다는 걸 알고서야 고기를 올렸느냐? 하나씩 물어봐야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본 게 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결심하고 나니 속이 조용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돌아서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제 집을 다시 제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나올 때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집, 내 통장에 얼마가 있든 사람 대접이 달라지지 않는 집,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 따라 들어왔고 이제 부모 따라 나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나가라고 말은 했지만 밤이 되니 그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정이 떨어진 것과 손주들을 길바닥에 세우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선을 하나 정했습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겠다. 하지만 더도 말고 딱 여기까지다. 근처 변두리에 20평대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 예전처럼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샀습니다. 제 명의로요. 아들 앞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알아야 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갖다 바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부모라고 끝없이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 살아. 대신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 내 재산에서 1원 한 푼도 더 바랄 생각하지 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누가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욕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갈 곳으로 나뉘었습니다. 짐을 빼던 날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도 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손주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용하던 집이 시끌벅적해지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상자 하나가 나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비었습니다. 신발이 줄고 현관 앞 물건이 사라지고 마지막 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주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손주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그냥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가 밥을 먹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산에 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 힘들면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얼마만인가. 집에 돌아와서는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누구 입맛에 맞출 일도 없고 반찬을 집으면서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스크린 골프도 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 만나 몇 게임 치고 웃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안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 5명이 살아도 한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만들면 그 사람이 제일 외롭습니다.
지금은 혼자인데도 그때보다 편합니다. 적어도 제 집에서 제가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요. 손주들은 여전히 눈에 밟힙니다. 아들이 밉다고 손주까지 미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 준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전처럼 가진 걸 다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아들에게 전세금도 보태줬고 어려울 때 집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 곳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을 제가 지킬 겁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생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한 제 노후입니다. 평생 자식 생각하며 살았는데 뒤늦게 보니까 하나를 빼먹고 살았더군요. 저 자신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눈치 보지 않고 등산을 갑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주말이면 스크린 골프를 칩니다. 넓은 집도 이제야 제 집 같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 허락 없이 제 하루를 제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끝까지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독하게 끊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내보내면서도 결국 손주들 살 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해서 내어주는 것과 내 인생까지 내어주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쥐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내 노후는 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반편지 사연관이었습니다.